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8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가보면 이제 재산세 부가징수가 있죠. 자, 요거 가지고 우리 재산세 다시 한번 큰 흐름 정리하고 이제 부가징수 마무리 짓고 종합부동산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는 일단 관할이 어디에 있었죠? 관할이 그렇죠.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됐었어요. 그렇죠? 시군구가 주체가 됐었다. 물론 이제 세종시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자치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군구에서 어떤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보고 공적인 장부 현황을 딱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공적인 장부. 그럼 공부라는 것은 등기부나 빵빵대장을 우리가 말한다. 빵빵대장을 말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상에 이제 금액이 딱 나오죠. 대장상에 여기 자료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재산가액 조회를 하면 되는데, 그 조회된 가격이 바로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그럼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했었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시가표준액하고 공장시장가액 비율.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과표. 다만 이제 이 비율은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올라가 버리면 너무나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요 비율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우리가 70%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60%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이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고 이 세금을 얘는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의 주체가 시군구가 되는 거니까 시군구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고지 납부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했었죠? 네 글자는 무슨 징수? 보로 시작했었죠. 보. 그렇습니다. 보통징수. 그렇죠? 보통징수한다. 보통징수한다. 자, 우리 용어에 집중하자고 그랬어요. 보통징수. 그러면 그 보통징수에서 고지 납부가 되면 재산세가 얼마.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붙는 1+1. 세금의 1+1. 독립세 부가세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 재산세 고지서이죠.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었죠. 자, 일단은 뭐 글자가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내보신 분들은 요 집에 이거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 재산세가 이제 얼마 납기내 얼마 이제 구해지는 거고 이 재산세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의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냐? 20%가 붙어요. 20%가.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20%.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다.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방교육세는 2만 원이 나오겠죠. 10만 원 20%인 2만 원. 그다음에 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성격이냐? 독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병기세다. 병기세라는 것은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독립세이고 그다음에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재산세 얼마, 지방세 20%,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고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다. 병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금액은 얼마? 납기후 금액은 이걸 밀렸을 때는 여기 이제 가상음이 붙어서 우리가 납기후 금액이 정해지죠. 그다음에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가격을 과표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자는 우리가 6월 1일 현재 시점에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물건의 소재지, 소재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가 납세지가 된다. 과세 대상은 이제 우리가 5가지 있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제 이걸 여기다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징수라는 말을 뭘로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라고 됐죠. 고지서. 예. 고지한다는 것이 바로 보통징수한다 이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내역을 고지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서식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되셨죠? 자, 다만 우리 재산세가 뭐 이렇게 소액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나치게 너무 소액이 극소액이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재산세가 지나치게 작거나 너무 많으면 자, 어떤 제도가 있냐? 너무나 소액이 됐을 때, 극소액이 됐을 때는 소액이 됐으니까 징수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징수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2,000원 미만입니다. 얼마라고요? 2,000원 미만. 그럼 만약에 요 재산세가 1,600원 나왔다. 그러면은 고지서를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600원이다. 그럼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받는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못 받았다고.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세금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빠른 등기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30분 또 떠들다가 저기 수신자부담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600원 받으려고 세금이 한 1,400 얼마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빠른 등기 비용 더하면은 남는 게 있다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죠.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 고지해봤자 이거는 전혀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이니까 징수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누어서 내거나 우리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금전 형태로 못 내면 뭘로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물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는 분할납부도 가능하고요.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얘는 물납도 가능해요. 물납도. 그러면 분할납부 기준이 있죠? 예,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점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납은 얼마냐? 물납은 이것이 1,000만 원 초과예요.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도대체 재산가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초과되면 이 시가 표준치가 엄청 낮다는 거네요. 그렇죠? 빌딩 하나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가 돼서 도저히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가 없다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별표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6번에 보시면 부가징수 별표시.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별표시 하시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자, 과세 기준일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재산세 납세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그 납세의 성립시기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죠. 매매나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몇 월 며칠로 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2번 납부기한.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납부기한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보겠습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그리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주택은, 자, 주택의 별표시. 주택은 좀 특이하게 산출세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로 되어 있어요. 다만 또 이런 말 있죠.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는 우리가 그냥 7월, 9월 딱딱 정해져 있는데 주택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분, 아파트분 재산세가 30만 원 나왔다면 15만 원은 7월달, 나머지 15만 원은 9월달 되겠죠. 다만 이 세금이 20만 원이야. 만약에 아파트분 재산세가 8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를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7월이고 9월이고 출발점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6일부터 출발하고요. 9월은 9월 16일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7월은
7월 16일부터 9월은 9월 16일부터 출발한다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시분이 있어요. 수시분은 자 밑줄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차고 자 과세 대상이 누락이 되거나 위법차가 됐을 때는 수시로 부과자. 수시로 부과자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수시분에다가 써놓습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액징수면제 한 매당,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2,000원 미만. 자, 미만의 동그라미, 미만. 왜 제가 미만의 동그라미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럼요. 2,000원을 징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세부담에 상한 별표시. 자,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재산세가 물론 공정시장가입비나 세율은 거의 일치하는데 시가표준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냈던 세금보다도 당해년도 내는 세금이 급격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전년도에는 뭐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나왔는데 재산세가 2021년도에는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더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게 정해져 버리면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겁니까? 계속 내는 겁니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씩 계속 낸다는 것은 이 보유세를 2배씩 계속 낸다는 것은 이게 감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격하게 우리가 세금 부담이 커지면 너무나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도 설정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규정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은 150%다. 그러면 150%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 되면은 10만 원에 150%가 되면은 얼마까지만? 그렇죠. 15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 5만 원은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다만 주택은 아무래도 저가형 주택과 고가형 주택이 있다 보니까 가격 수준에 따라서 상한 비율을 나누는 거예요. 3억 이하일 때는 105%. 자, 3억 초과 6억 이하는 몇 프로? 110%. 6억 초과는 130% 돼 있죠. 그래서 주택이 토지 건물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개정 예정인 것이 법인 소유는 제외. 즉 법인은 이런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법인은 이런 혜택을 안 줄 예정이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 기본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상한 제도가 없어버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라는 얘기죠. 오른 것만큼. 그렇죠? 자, 그래서 법인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가 지방교육세가 20%가 있다라고 했었죠. 네. 다만 밑줄 도시지역분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이다, 건물이다,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받는 제도였었어요. 다만 이거는 도시지역 안일 때는 더 받고 바뀔 때는 더 안 받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빼고 순수한 재산세만 가지고 따지자. 이거에 20%. 그 다음에 병기세, 6번 병기세 별표시. 자, 이거는 좀 이름이 특이하죠. 병기세라는 것은 병행하여, 나란히 기재하여. 자, 그렇게 메모.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이 지방교육세처럼 이 세금이 결정되면 재산세 몇 프로가 아니라 따로 계산합니다. 얘는 세율도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세고 병기세라고 합니다. 다만 납기가 동일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같이 하나 쓰자 이거예요. 원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고지서가 한 장 날아가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가 따로 한 장 날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행정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몰아서 고지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 자, 분납은 거기 보시면 밑줄 250만 원 초과 밑줄, 그 다음에 2개월 밑줄, 그 다음에 물납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초과 밑줄. 뭘로 물납할 수 있다? 밑줄. 관할구역 내 부동산. 관할구역 내 부동산. 그럼 관할이 아닌 거는 물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시군구세는 각 시군구에서 그 부동산 물권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 있는 물건을 요 시군구가 건드리면 되겠어요? 못 건드리겠죠. 그래서 관할이란 말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387페이지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꼴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올해 시험은 우리가 거의 2.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좀 시사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출제를 많이 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2005년도에 입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재산세가 있었고 우리가 그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이제 규제했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도에 왜 토지만 더 받느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받고 그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어떤 투기성이 있다면 과다 소유가 된다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으로 세금을 더 받아내자. 그래서 2005년도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그런 규정인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정차가 됐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 이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 규제를 하자.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시비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이미 재산세를 냈던 납세무자 중에서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그 해당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할세무서에서 체크해서 고지 납부하는 국세를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빼놓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세에서 출발해서 만든 국세다 보니까 재산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인지하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어떤 물건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길래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느냐. 자, 일단은 얘는 과세 대상이 있겠는데요. 이걸 좀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재산세는 5가지가 있었죠. 재산세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5가지 뭐가 있었죠? 토지자산, 그 다음에가 건축물 자산, 그 다음에 주택자산 있었죠. 그 다음에가 선박자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공기라는 자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과세 대상이 있었는데 그 5가지 과세 대상을 과다 소유하게 되면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2가지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가지만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상처 생각해 보면은 선박과 항공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준부동산이긴 하지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땅도 우리가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고 주택도 부동산인데 그럼 이거 3가지가 아닌가?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란 것은 공장 건물, 상가 건물, 좀 거창하면 빌딩 건물을 말합니다. 그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포인트 되겠어요. 자, 당연히 이건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자, 원래는 이걸 입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게 되면은 그 세금 부담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전가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엉뚱하게 세금의 불똥이 튀면은 당연히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빼주자. 그런데 여기에 건물 빼주는 건 좋은데 여기에 국세청에 또 의도도 있지. 자, 시원하게 쿨하게 건물은 딱 빼준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는 빼준다고 한 적이 없네요.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업용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 건물. 그래, 건물은 우리가 빼줄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지도 빼줘야 되는데, 야, 근데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빼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건물 같은 이 부동산은 땅값이 비쌀까요? 건물 가격이 비쌀까요? 땅값이 비쌌죠. 그러니까 건물은 포기했지만 토지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토지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쿨하게 빼주는 척하면서 받을 건 다 받네. 그렇죠.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어떻게 나오죠? 7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토지는 9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7월 16일부터 7월 말, 9월 16일부터 9월 말.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주지만 자, 우리가 토지는 우리가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납기도 이렇게 따로 구분한 이유가 여기 있다 보시면 돼요. 납기가 동일해 버리면 이걸 발라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재산세 납기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했던 요 과세 대상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엮어놓은 겁니다. 나름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자, 그러면 주택은 될까요? 예, 주택은 됩니다. 주택은 돼요. 주택은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우리가 일정 요건의 토지하고 주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이 파악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해야죠, 계산. 그럼 이제 계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 관할세무서가 됩니다. 관할세무서. 우리 재산세는 시군구가 계산의 주체였죠. 근데 얘는 관할세무서가 계산해서 얘는 원칙적으로 고지하고 납부를 합니다. 얘도 종부세처럼 고지 납부예요. 다만 재산세와 다른 점은 재산세는 무조건 고지거든요. 무조건 보통징수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고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적 신고 납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7월 16일, 9월 16일부터 했죠. 자, 이것도 좀 달라요. 15일 간격은 똑같은데 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신고 납부도 선택 가능하다. 이런 특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 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정부 부과라고 하죠. 무슨 부과요? 정부 부과. 우리 배운 단어죠.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하고 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토지보다 더 중요하다. 왜? 개정사항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개정된 부분들을 주로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계산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총설 의의는 그냥 제가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의 주택 토지의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자, 동그라미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국세다. 국세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1차적으로 재산세를 냈는데 그 땅을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규제할 목적으로 다 합산해서 종합해서 누진세율로 규제하겠다. 그럼 누진세율의 의미가 뭐예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말하죠. 자, 성격은 보유세고 예, 밑줄 인세다. 예, 국세는 주로 인세가 많아요. 국세는 주로 인세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 인세가 뭐였죠? 어떤 인적 사항을 따지고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읊는과세. 읊는과세는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 다음에 4번 밑줄 당해세. 자, 당해세. 당해세라는 것은 당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자, 당해세는 당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당해세가 있으면은 당해세는
당해세인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만약에 이 사람 재산에 담보 설정이 돼 있다. 그럼 담보 채권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요 건물이 경매 집행 들어갈 때 종합부동산세하고 담보된 피담보 채권이 있다. 채권자가 둘이죠. 국세채권하고 담보채권. 그럼 부딪히면 누가 이기느냐? 당해세가 무조건 이겨요. 항상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당해세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메모해 주세요. 채권끼리 부딪혔을 때는 조세채권인 당해세가 우선한다. 그다음에 과세권자는 밑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거기다가 가로치고 국세니까 당연히 얘는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납세지는 우리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였죠? 그 해당 물건의 소재지였어요. 소재지. 하지만 걔는 개인일 때 밑줄 개인일 때는 어디로 돼 있어요? 주소지. 물론 법인은 주소지를 말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납세무가 된다. 법인은 주소지가 본점 소재지. 비영리 법인은 주사무 소재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비거주자는 뭐 주소지나 뭐 이런 거소지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세 구분 및 세액 1번 자 종합부동산세액은 자 밑줄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즉 과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만 있다는 거죠. 건물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으로 구분한다. 예, 우리 토지 구분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토지 구분 우리 했었잖아요. 토지 구분. 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은 재산세에서 토지의 구분은 크게 첫 번째 분리과세 토지. 두 번째가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었죠. 네,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의 뜻이 뭐냐면 종합합산이라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 과세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고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 과세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죠. 분리과세라는 것은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 등 농지나 공장 용지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은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네,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준용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다 써놓습니다. 준용 옆에다가 가로치시고 비과세나 감면,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이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토지 구분에서는 거기다가 메모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메모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요 부분은 좀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388페이지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면은 거기 1번에 주택의 범위가 있고 2번에 계산 구조가 있는데 가로 2번의 별표시.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로 2번. 요거는 우리 재산세 구조하고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1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주택의 범위. 자, 주택의 범위에서 주택은 자, 밑줄.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 예. 어차피 주택분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니까 주택분 재산세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다만 제외가 되는 게 별장,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다음의 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니까 임대주택, 기숙사, 미분양, 어린이집, 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2번에다 별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기 좋겠죠. 다음 중 토지분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일단은 방금 뭐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방금 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별장. 그렇죠. 별장.
그렇죠? 별장. 그 다음에 지금 본 게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 임대주택 등등.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 등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 자,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는 왜 쓸데없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집값이 자본이득만 생각하면서 주택을 과다 소유하느냐 이거거든요. 규제하는 목적은. 그래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목적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다 소유를 갖다 억제하는 건데 사업 목적은 아니 그러면 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임대 사업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빼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별장 같은 경우는 이미 재산세 세율이 4%예요. 얘는 재산세 세율이 4%야. 그러니까 이미 낼 만큼 냈어요. 엄청 많이 낸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매긴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4% 말등의 별장 가격이 1억이면 400이고요. 10억이면 4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상태예요.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업부터 리을까지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사업 목적의 주택. 이렇게 한마디로 사업 목적의 주택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리을 밑에 보시면 밑줄 주택을 제외한 별장, 사업용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업용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별장은 낼 만큼 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의 주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과세 대상 가지고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왜? 대상 자체가 안 돼버리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 중에는 어떤 토지가 대상이 안 된다고요? 분리과세 토지. 자, 메모하자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즉 재산세 계산 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요 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 내용 가지고 한번 같이 약속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